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야기꾼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항상 매번 제가 힘들 때만 모시는 것 같아요. 좀 힘드신가요? 아니, 왜냐면 증시가 잘 출연하고 나면은 또 쫙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게 뭐 조금 한 박자 살짝 늦게 올라가고 이제 이러면서 하다가 또 오늘은 또 살짝 또 흔들려요. 예, 그래가지고 또 이제 이게 또 쭉 가는 상승장인지 아니면 또 조정이 또 한 번 있을 건지 또 이제 사람들 궁금해 하기도 하고 아침에 또 이제 새해 전망도 또 있어서 초대를 드렸습니다. 예,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시나리오 투자법은 제가 이제 천지인 투자 전략이라는 걸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천시, 지리, 인화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천시는 하늘을 보는 건데 기본적으로 거시경제를 보는 거하고 같습니다. 거시경제는 5대 자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 거시경제를 보는 이유는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을 어떻게 배분을 결정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공황을 피한다는 얘기고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지리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지리는 바로 주도 자산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그 투자할 대상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원래 뭐 이렇게 맹자께서도 말씀하시기로 이제 높은 데서 전투를 하면 더 유리한 부분이 있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 자산 시장을 주도하는 자산들이 있어요. 그게 주식이 되면 주도 업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게 달러가 되면 안전자산이 중요한 주도 자산이 되는 시대가 되고 그래서 지리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데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화라고 얘기하는데 인화는 보통 전투에서는 한마음 한뜻으로 싸운다 이런 의미인데 이걸 이제 정신적으로 볼 때는 머릿속에 굉장히 다중이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 다중이들이 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깊게 들어가면 또 깊은데 배경 자아가 있고 그 다음에 경험 자아가 있고 여러 가지 자아들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자아들이 저마다 자기만의 데이터베이스와 자기만의 뷰를 가지고 튀어 올리면서 나를 괴롭혀요. 예를 들어 공포나 탐욕이 날 때 실질적으로 지금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포감을 느끼기도 하고 탐욕감을 느끼기도 하는 것들은 몸에 있는 이 다중이들이 튀어나오면서 괴롭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인화를 투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초단기 흐름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가짐을 얘기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평정심이라는 게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5대 자산은 뭐가 있냐면 보통 이제 통화, 채권, 주식, 상품, 부동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그 통화는 이제 미국 달러가 제일 중요한데 요즘 이제 엔화도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엔화나 위안화, 원화까지 보는 걸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채권. 채권은 이제 쉽게 말해서 채권이라고 쉽게 한마디로 표현을 하지만 이게 여러 가지 금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연준의 기준금리도 있고 단기채 금리도 있고 장기채 금리도 있고 장단기 스프레드도 있고 신용금리 스프레드도 있고 한국, 미국 금리 스프레드도 굉장히 많아요. 테드 스프레드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칭한 개념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주식이죠. 주식은 이제 말 그대로 주식을 분석하는 것도 되지만 경기도 주식에 해당돼요. 왜냐하면 주식에는 기업 실적이 포함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쵸. 기업 실적은 경기 순환주기에 따라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 3번 주식은 기업 실적과 경기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다음에 4번은 이제 상품이죠. 상품은 이제 원재료가 있고 귀금속이 있고 뭐 농산물 있고 여러 가지 있죠. 디램도 상품에 들어가고 하는데 상품은 이제 어떤 것과 관련이 있냐면 인플레이션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장기 추세를 결정하는 개념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부동산도 통상 이게 많이 투자의 대상도 되기도 하지만 금융 생태계가 망가질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많아요. 아마 다음 공황이 부동산 때문에 공황이 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5대 자산을 실제로 보는 게 이제 거시경제를 보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자산에는 시나리오 모델이 다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정확도가 제일 높은 곳과 낮은 게 이게 좀 들쭉날쭉하긴 해요. 예를 들어 미국 증시의 시나리오 모델이 가장 잘 맞아요. 근데 잘 안 맞는 게 또 있어요. 예를 들어 한국 주식의 시나리오 모델이라든가 달러의 시나리오 모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랜덤니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많이 틀리기 때문에 이제 감안을 하면서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시나리오 모델을 알고 그 시나리오 모델이 있으면 이제 그 국면마다 발생하는 일들을 우리가 미리 다 알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정해진 미래라고 얘기하고 본 국면에 무슨 일이 생기고 여름 국면에서 무슨 일이 생기고 다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미국 증시의 120년 역사를 전부 다 중첩시켜서 본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되면 항상 이런 일이 생기더라.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각종 국면마다 전조 현상들이 발생을 해요. 이제 그런 게 시나리오 모델이고, 예. 그다음 이제 주도 자산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이제 광의의 주도 자산으로 볼 수 있는 건 이제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위험 자산은 뭐 주식, 부동산, 상품이지만 네. 안전자산은 이제 통화와 채권으로 이제 구분이 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협의로 들어가서 주식으로만 한정된 협의의 주도 자산을 하게 되면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주도 업종이 되는 거죠. 업종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장주와 가치주, 또는 한국 주식이냐 미국 주식이냐, 또는 스타일에 따라 어떻게 바뀌느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주도 업종을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프레임을 잡고 투자 시장을 보는 게 이제 시나리오 투자법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영상들은 저희 전에 찍은 것들이 많으니까 그걸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또 토대로 내년은 어떻게 될까가 또 많이 궁금하거든요. 한창 상반기 좋고 하반기 좀 내려오다가 다시 좀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이대로 쭉 가는 건지 아니면 횡보인지 어떻게 될 건지 좀 궁금합니다. 단만 먼저 말씀드리면 네. 미국 주식은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미국만 좋을 거다네. 그러니까 제 예상은 미국 증시는 거의 100% 다 맞았어요. 근데 네. 한국 증시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제가 올해 한 2,800까지는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 와서는 3,000 넘어가능하다 얘기는 했지만 내심한 2,800까지는 생각을 했는데 미국 증시가 오른 거에 반도 안 올랐어요. 미국 증시는 지금 거의 전고점 다 돼가잖아요. 5% 남았어요. 5%. 네. 네, 4% 5% 남았는데 한국 증시는 너무 힘이 없어서 만약에 한국 증시도 그렇게 전고점 대비 5% 갭이었으면 3,000 넘었던 거 아니에요? 지금 3,000이 넘어야죠. 예. 넘어야 되는데 그나마 또 달러 강세가 계속 온 것도 아니에요. 예. 7월까지는 달러 약세였어요. 예. 그러니까 8, 9, 10월 달러 강세 잠깐 왔다가 11월에 다시 또 달러 약세거든요. 근데 한국 증시가 굉장히 약해. 그러니까 굉장히 저로서는 곤욕스러운 거죠. 환경은 맞춰졌는데 퍼포먼스가 안 나온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지금 그 코스피도 3,000이 넘어야 정상인데 이러저러한 예를 들어 정부 리스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제대로 상승을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내년 경제 전망을 여쭤보시면 굉장히 막연하잖아요. 막연하죠. 막연하니까 여쭤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5대 자산으로 설명을 드리면 조금 그래도 분석이라는 게 도를 쪼개서 하나씩 보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러면 경제 전망이라는 도를 쪼개서 5개로 쪼갠 다음에 하나씩 보면 그래도 조금 낫지 않을까. 야구로 치면은 이 팀이 우승할지 안 할지를 포지션별로 좀 그쵸. 분석해 보면서 짜보자. 그러니까요. 예. 일단 달러가 약세는 됐잖아요. 예, 달러 약세가 된 거죠. 그게 예. 되게 중요한 변화인데 예. 근데 원래는 그 부채 한도가 있었잖아요. 부채 한도 타결이 지난 6월에 있었고 일반적으로는 부채 한도가 타결이 되면 달러 강세가 되는 게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미국 재무부가 국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유동성을 흡수를 하거든요. 유동성을 흡수를 하면 달러 강세로 압력을 받기 때문에 예. 그게 정상인데 7월까지도 달러 강세가 오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연준이 대신 영래포 자금을 통해서 유동성을 도로 공급을 해버렸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연준의 유동성이 재무부로 들어간 거예요. 시장은 유동성이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7월까지 달러 약세가 유지되다가 지금 8월, 9월, 10월에 초단기 조정이 있었죠. 그때 좀 달러 강세가 나왔고 근데 지금 뭐 그 영래포가 계속 지금 풀고 있어요. 지금 재무부는 그 10월 하반기부터 국채 발행을 줄이고 있어요. 근데 영래포 자금은 계속 풀고 있어요. 지금 1조 달러 밑으로 내려갔어요. 이제 좀 9,900 거기에 또 여러 가지 그 네. 비밀들이 섞여 있는데 지금 QT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QT가 언제 끝날 것 같아요? QT는 네. 영래포가 다 소진된 다음에 끝날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네. 지금 QT로 계속 유동성을 흡수하고 있는데 대신 영래포로 지금 보상을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쵸, 영래포가 끝났어요. 네. 그럼 계속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요. 뭔가 이제 신용 경색이 생기면서 이제 QT 중단해야겠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뉴스 기사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QT가 끝났네요. 이제 자산 시장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근데 그때가 진짜 위험한 때예요. 그게 아마 내후년에 나올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일단 내년 말까지 영래포가 소진될 거고 예. 간좀 보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신용 경색에 조짐이 생기면 연준이 내후년 중반 이후에 QT를 중단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QT 중단과 동시에 기준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그럼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안 좋기 신호가 때문에 떴기 하는 때문에 하는 거라는 거죠. 2019년하고 똑같은 케이스가 돼요. 2019년에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2018년부터 QT 중단을 시작했고 2018년 12월에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을 했죠. 그다음에 2019년 상반기에 금리를 계속
유지를 하다가 9월인가 그때부터 금리를 낮추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뉴스 기사에서는 이제 상황이 좋아진다고 얘기했는데 영래포는 지금 그때 영래포 발작 나오고 그랬잖아요. 이런 발작 나오고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4개월 후인 2020년 2월에 프레시 크래시가 났죠.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자꾸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금리 인하를 하면 증시에 좋아진다고 착각을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1950년 이후에 금리 인상을 한 케이스가 14번 있어요. 그 중에 12번이 대세 상승장이 나왔고 그쵸. 2번만 좋지 않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작년하고 1973년 둘 다의 특징이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그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금리를 낮추면서 공황이 발생되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제가 줄줄줄 다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역사를 다 살펴보시면 금리 인하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재작년에 그러니까 2년 정도 이후에 그게 이제 영래포와 QT와 기준금리와의 관계에 의해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근데 지금 워낙 미국 경제가 좋기 때문에 부동산이 무너진다고 금리 인하를 예를 들어 2020년처럼 제로금리로 떨어뜨릴 것이냐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얼마나 떨어뜨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한 내후년 정도에 신용정책이 반드시 부동산에서 출발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단초가 이제 내년에 발생된 영래포 저금의 소진, 그다음 내후년에 가능한 QT 중단 선언 이런 것들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달러 약세는 언제까지 간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계속 말씀드린 대로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발행이 줄어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연준은 영래포 매도를 멈추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유동성은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지금 연준이 2020년에 지급 준비율을 0%로 만들었죠. 지급 준비율이 0%라는 얘기는 은행들이 BIS 규정에 따른 지급 준비율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지급 준비율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의 유동성이 연준에서 갇힌다는 얘기인데 그게 전부 지금 시장에 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상황이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지급 준비율 0%를 그냥 유지하고 있어요. 그럼 계속 유동성을 흡수하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달러 강세가 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고 대차 대조표를 구성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영래포가 있고 그다음에 지급 준비율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 통화가 있는데 영래포하고 지급 준비율 중에 지급 준비율은 지금 하나도 건들지 않고 영래포만 가지고 시장 조작을 하고 있거든요. 영래포를 통해서 계속 유동성을 계속 내고 있고 제가 볼 때 1조 달러를 내년 중에 시간을 두고 다 시장에 살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최소한 선거 때까지는 한 달을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일단 또 부채 한도가 또 내년 내후년이 계속 있긴 하지만 부채 한도가 탈비가 끝나면 미국 재무부가 국채 발행을 늘리잖아요. 그게 6개월을 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올해 6월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올해 말이면 어느 정도 과도하게 국채를 발행하는 것도 마감이 될 거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오히려 유동성이 퍼질 가능성이 크다. 그럼 미국 채 금리도 떨어진다는 거죠? 미국채 금리도 떨어질 수도 있고 그냥 이 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어요. 그건 또 이제 좀 또 복잡한 얘기인데 예를 들어 지금 이제 미국 연준이 금리 동결을 거의 확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연준에 의해서 연동을 받는 2년물 단기채 금리와 10년물 장기채 금리도 더 이상 상승할 명분을 못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한 가지 측면이고 반대편 측면에서 보면 그래도 이렇게 변동성을 가지면서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다른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재 금리 상태가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기준금리는 시장금리보다 낮은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원래 일반적으로 거의 80~90%가 기준금리가 낮은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2년물 단기채 금리는 기준금리를 졸졸 따라가는 게 정상이고 그 다음에 10년물 장기채 금리는 일반적으로 기준금리 위에 있어 정상.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아래 있잖아요. 둘 다 아래 있어요. 둘 다. 그러니까 일단 10년물 장기채 금리는 작년 4분기에 장기채 금리를 기준금리가 통과를 했죠. 그 다음에 올해 중반에는 2년물 단기채 금리가 원래 기준금리랑 똑같이 가야 되는데 기준금리가 또 상향 돌파했어요. 그 두 개보다 다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단기 금리 차가 지금 계속 마이너스가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는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비정상적인 상황. 기준금리가 내리든가 장기채 금리가 상승하든가 그래서 만나야 돼요. 근데 지금은 장기채 금리가 여전히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상승 압력은 계속 받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아까 모두가 말씀드린 대로 기준금리가 이제 더 이상 인상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두 개가 상충한다고 가정을 하면 채권 금리는 이제 어느 정도 충분히 좀 많이 내려왔죠. 이 4.3%까지 떨어졌으니까 거기서 이제 그 바닥을 만들면서 그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그 어젠가 그저께 그 누구죠? 빌 에크먼. 빌 에크먼, 예. 빌 에크먼이 갑자기 내년 1분기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예. 이 말은 뭡니까? 본인이 지금 공매도 했던 걸 풀었다가 지금 다시 채권을 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좀 해주면 안 될까? 내가 채권 샀는데 이런 뜻이에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네. 어제 뭐가 나왔습니까? 지금 미국 3분기 GDP 성장률 최종치가 나왔죠. 네. 최종치인가 2차 잠정치가 나왔는데 얼마인 줄 아세요? 5.2% 나왔어요. 5.2%면 이건 경기 과열이에요, 지금. 네. 5.2%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하면 이건 연준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대신 4분기는 좀 낮잖아요, 대신에. 낮아도 네. 뭐 3%, 뭐 네. 4%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좀 낮아지긴 해. 내년 1분기까지 안 네. 좋다는 말은 있는데 그래도 평년 수준보다 높아요. 아, 그러니까 금리 내릴 이유가 전혀 없다. 예, 그렇죠. 금리를 왜 내립니까? 버티는데. 예, 오래된 월가의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월가는 무언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엔간에서는 긴축을 중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뭔가 무너져야 금리 인하를 한다는 얘기예요. 명분이 있어야 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가 높은 상태를 유지하는 게 본인한테 유리해요. 왜냐하면 통화 정책을 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안 좋아지면 좀 낮추고 이렇게 할 수 있게. 근데 그 2010년대처럼 제로 금리에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2008년에 금융위기 터지니까 더 내릴 수가 없잖아요. 제로 금리. 그럼 뭐 어떡합니까? 네. 양적 완화. 그러니까 양적 완화는 제로 금리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던 무리수인 거예요. 원래 금리 프로대로 높게 있으면 양적 완화를 할 이유가 없죠. 금리를 낮추면 되니까. 그래서 위에 있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연준이 통화 정책을 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거는 과열을 더 과열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불 났는데 거기다 기름을 붓는 거죠. 그걸 왜 합니까? 음. 그러니까 엔간이 진짜 무너지는 상황, 예를 들어 신용경색 같은 게 생겨서 위험하면 그때 내리는 거지 미리 내릴 이유가 없어요. 주식시장은 근데 지금 약간 그럴 기대감을 좀 가지고 좀 떠 있는 것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데다가 네. 연준은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혼자 김치국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벌써 전고점 대비 5% 정도까지밖에 안 남기고 벌써 올라와서 기다리고 그쵸. 있다. 채권 그 금리 인하한다. 채권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누굽니까? 채권 트레이더들이에요. 채권 투자자들이 보통 그런 주장을 해요. 왜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내려가야 채권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오고 주식이 폭락하고 금리가 내려가야 내가 돈을 그분들은 번다. 돈을 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월가가 얘기했으니까 뭔가 있겠지라고 이게 맹목적으로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믿으시고 올해 서학개미들이 채권 투자했다 지금 손해가 막심하죠. TMF 많이 하셨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그렇게 투자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 말씀드렸죠. 연준 그 다음에 재무부 관련돼서 유동성이 계속 퍼질 수 있기 때문에 달러 강세로가 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다른 원인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국가의 경제가 좋으면 그 국가의 통화가 강세를 보이잖아요. 터키나 이런 안 좋은 거는 국가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미국 경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분기 GDP 성장률이 무려 5.2%로 나왔어요. 이거는 지금 경기 과열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4분기하고 내년 상반기는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에요. 그럼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라는 것은 뭐 달러 강세가 나오긴 아무래도 조금 그렇겠죠. 그렇다고 뭐 달러 약세가 강하게 나올 이 원인만 가지고는 달러 약세가 강하게 나오진 않지만 최소한 달러 강세는 막을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이따 주식에서 더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경기가 회복 국면에 후반기가 있어요. 경기 국면 1단계가 경기 회복 전반전, 2단계가 경기 회복 후반전, 3단계가 경기 확장 전반전, 4단계가 경기 확장 후반전, 5단계가
과열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2단계에 있어요. 이따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럼 경기가 회복이 거의 다 되고 있는 상황인데 경기가 회복이 다 되고 있으면 반도체 업황도 살아나고 원자재 수요도 늘어나고 원자재 수요가 늘어나면 원자재 가격이 오르겠죠.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달러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조업 경기가 살아나면 달러는 반대로 하락하는 게 일반적인 경향성이에요. 그럼 지금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일본이 있어요. 일본이 지금 엔화 약세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엔화 강세로 돌아서면 달러는 힘없이 약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 엔화 때문에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가장 지금 달러 약세를 발목을 잡는 게 바로 엔화 약세 때문인데 지금 일본이 출구 전략을 앞서고 있죠. 지금 뭐 우에다 총재가 우리는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막 올라가더라는데. 그렇죠. 바로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막아야 시간 될것 같은데? 문제예요. 시간 문제. 네. 지금 올해도 2.8%. 근데 그러다가 너무 늦게 해버리면 뒤늦게 급격하게 올려야 될 수도 있잖아요. 대신 이제 우에다 총재는 일본 소비가 네.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은 거를 또 보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2.8%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간을 보고 있는 상황. 조금만 더 살리고 싶구나. 근데 사실은 이미 시작을 했어요. 예. 왜냐면 지난 10월에 YCC 상한선을 0.5로 올렸잖아요. 예. 그러면 0.5%까지는 그냥 올릴 수 있고 0.5% 이상, 뭐 1% 네. 정도는 일본 은행 총재가 허여하면 갈 수도 있다. 예. 이렇게 만든 예. 거예요. 근데 이번에 지금 10월에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를 또 1%로 올렸어요. 그쵸, 그쵸. 그럼 뭐냐면 1%까지는 그냥 올라도 돼. 근데 1.5%까지는 일본 은행 총재가 허여하면 갈 수도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미 제로금리에서 1.5%까지 본 거예요. 이미 시작한 거나 다름없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이제 시장은 기대한 것보다 속도가 느리다. 그래서 그러니까 엔화 약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거지. 사실은 일본 일본은행 우에다 총재는 이미 출구 전략을 시작을 했다. 네. 볼 수 있고 그거는 이미 18개월 동안 2.8%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내년에도 2.8%가 또 지속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까지 계속 버티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엔화 강세가 내년 어딘가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이것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달러 약세가 가속화될 것이다. 두 번째는 자동차를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아, 도요타? 지금 그 생각 외로 자동차가 좀 약해요. 예. 왜냐하면 엔화 약세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토요타가 환율 덕을 많이 보고 있고. 그쵸, 그쵸. 근데 이제 엔화 강세가 되면 반대가 되는 거죠. 예전에 2009년이 그랬던 거 아니에요? 2009년, 2009년부터 예. 2011년까지 예. 엔화 강세로 인해서 차화정 중에 차가 앞에 붙었잖아요. 현대기아를 그냥 확 그게 또 띄웠잖아요.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어. 엔화 강세가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예.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